전 29살이고 남자친구는 31살이에요. 저는 관공서에서 일하고 있고 남자친구는 회사원입니다. 연봉은 둘 다 뭐 거기서 거기고요. 저랑 남자친구 둘 다 어머니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남자친구는 부모님이 어렸을 적에 이혼하셔서 아버지 쪽은 오래전부터 연락이 끊긴 상태예요. 저는 남동생이 있고요. 남자친구는 결혼한 누나가 있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두 분 다 홀몸이셔서 모아놓은 돈 한 푼 없으시기에 부모님 도움은 거의 받은 게 없어요. 집도 둘이서 모아놓은 돈이랑 대출로 해결하기로 했고요. 시부모 모시는 이야기하면 집은 누가 해왔냐, 얼마나 도움받았냐 이런 얘기 나올까봐 미리 적어요. 연애를 3년 했기 때문에 둘 다 다달이 얼마씩 각자 엄마께 지원해 드리고 있던 거 알고 있었어요. 이 부분은 둘 다 피차 일반이기 때문에 분란 없었는데 남자친구가 갑자기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살자고 하네요. 그래서 저도 그랬죠. 그럼 우리 엄마도 같이 모시고 살자고. 그러니까 표정이 굳네요. 대화 패턴이 이랬습니다. 장모님은 처남 있잖아. 굳이 우리가 모셔야 돼? 걔 나이가 23살이야. 군 제대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대학도 졸업 안 했고 지금 우리 엄마보다 경제 능력이 부족한데 무슨 소리야. 말이라고 해? 그래도 장모님은 일하고 계시니까 지금처럼 지내셔도 문제가 없잖아. 언제는 자기가 지금까지 어머니 모셨던 것처럼 말한다. 지금까지 독립해서 혼자 살아 있잖아. 어머니도 그렇고. 근데 왜 결혼한다니까 갑자기 모셔야 되는데? 그리고 어머니도 일하시잖아. 엄마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져서 예전부터 모시고 살려고 했었어. 이제 결혼하니까 그러고 싶고 왜 결혼하니까 모신다는 마음을 먹어? 난 그게 더 이해가 안 돼. 솔직히 자기가 진짜 건강 때문에 모시고 싶었으면 나랑 결혼하기 전부터 모시고 살면서 효도했겠지. 근데 왜 나랑 결혼하니까 모시고 싶다는 건데? 아니, 이제 결혼하는 가족인데 서로서로 돕고 살고 그러자는 거지. 그럼 부모를 외면해? 그러니까 두 분 다 모시자니까. 나도 우리 엄마 외면하기 싫으니까 두 분 다 모시고 살면서 각자 어머니 모시고 살자고. 아니, 그게 왜라는 거야? 처남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왜라는 건데. 모시고 싶다는 말을 자기가 먼저 했잖아. 그리고 자기도 누나 있잖아. 누나는 지금 결혼했잖아. 비교할 걸 비교해. 그럼 내 동생은 걔가 지금 취직해서 돈 버는 것도 아니고 걔가 무슨 능력이 있어? 갖다 붙일 걸 갖다 붙여. 위 대화가 끊임없이 반복되다가 결국 싸웠습니다. 두 분 어머니 다 부족하긴 하지만 경제활동하고 계시고 몸 아픈 것 없이 건강하세요. 취직하자마자 독립해서 혼자 살았으면서 결혼하니까 이제부터 모시자는 게 참 어이가 없네요. 왜 시어머니는 모시고 우리 엄마는 싫다고 하냐 그러니까 계속 장모님은 처남 있으니까 혼자가 아니지 않느냐는 말만 반복합니다. 웃긴 건 남동생도 대학 때문에 기숙사에서 살아요. 누가 들으면 남동생이 엄마 모시고 사는 걸로 알겠어요. 정말 이 이야기 나오기 전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대화가 잘 통하고 평생의 배우자로 부족함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뒤통수 맞은 것 같아요. 차근차근 반박해도 아예 대화가 안 통합니다. 갑자기 예상치도 못한 일이 생겨서 꿈꾼 것 같고 지금도 정신이 멍해요. 파혼이 맞겠죠. 이제 확인했네요. 댓글이 많이 달려서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보신 것 같아서 겁도 좀 나네요. 일단 어제 파혼 통보했고요. 호칭은 전 남자친구라고 할게요. 어제 통화 내용이 대략 어땠냐면요. 너도 결혼하면서 어느 정도 우리 엄마 모실 생각이 있었지 않았어?
남편도 없이 홀로 사시는 분인데 자식인 우리가 모셔야지. 그게 도리야. 남편 없이 홀로인 건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자식은 자기겠지. 난 자식 아니잖아. 계속 가족 하는데 포장하지 마. 남편 어머니는 남편 어머니일 뿐이야. 내 엄마 아니야. 왜 말을 그렇게 하냐? 진짜 실망이다. 그럼 자기도 우리 엄마를 엄마로 생각해? 가족으로 생각해? 근데 왜 우리 엄마 모시는 거 싫어? 당연히 가족으로 생각하지. 다만 장모님은 우리 엄마랑 상황이 좀 다르잖아. 뭐가 다른데? 하나도 안 달라. 그리고 자기가 진짜 우리 엄마를 가족으로 생각했으면 내가 모시자고 했을 때 거리낌 없이 모시자고 그랬겠지. 남의 엄마 모시고 사는 것 불편하니까 싫은 거잖아. 내 말이 틀려? 우리 엄마 모시고 사는 걸 왜 싫은데? 가족이라며. 여기부터 전 남자친구는 말이 없었습니다. 봐, 대답 못하잖아. 그냥 네가 말하는 게 너무 어이없어서 말이 안 나온 거야. 아, 여기서 진짜 크게 빵 터졌어요. 아, 됐고. 이럴 거면 그냥 헤어지자. 막말로 난 자기랑 가정 이루고 배우자로 살기 위해서 결혼을 생각하려고 했던 거지. 자기 어머니 모시고 살려고 결혼 결정한 거 아니야. 자기도 마찬가지잖아. 우리 엄마 모시는 거 싫어서 거부하면서 왜 나만 나쁜 년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말해? 이럴 거면 그냥 결혼 없던 걸로 하자. 그리고 진짜 자기가 어머니 모시고 싶었으면 나랑 결혼하기 전부터 모시고 살았겠지. 근데 왜 나랑 결혼하니까 이제 와서 모시고 살고 싶다는 건데? 그건 대놓고 나보고 효도하라. 그거 아니야? 지금 어머니 모시는 거 그거 하나 싫다고 결혼하지 말자는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깟 거 대체 뭐라고. 그냥 모시고 살면 되지.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결혼 물을 만큼? 그러니까 우리 엄마도 그냥 모시고 살면 되잖아. 그깟 게 대체 뭐라고 그렇게 싫은 건데. 장모님은 처남 있잖아. 근데 우리 엄만 어쩌고 저쩌고. 또 같은 말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냥 전화 끊었고요. 뒤이어 부재중 전화가 한 30통 넘게 왔네요. 다 씹고 있어요. 장문의 문자도 왔네요. 이러쿵 저러쿵 난 그게 너한테 이렇게 심각한 문제였는지 몰랐다. 네가 그렇게 싫다면 나도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 어쩌고 하면서 붙잡는데 정이 뚝 떨어진 상태라 쳐다보기도 싫네요. 이미 상견례까지 마친 상태라 제 통보 하나로 일이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희 엄마랑 전 남자친구 쪽 어머니랑 말이 오갈 겁니다. 하지만 전 마음 굳혔어요. 지난 3년간의 추억이 이렇게 더럽혀졌다는 게 정말 안타깝고 비참하고 어이가 없고 배신에 속이 답답하고 미칠 지경이네요. 마음 같아선 얼굴에 물 한 바가지 뿌리면서 쌍욕 퍼부어주고 싶어요. 어제도 얼마나 울었는지 오늘 아침에 아예 눈이 안 떠지더라고요. 왜 이깟 놈 하나 때문에 우냐고 욕하실지 모르겠지만 화나서 울었어요. 화나서요. 억울하고 화가 나서요. 이딴 놈한테 바친 제 3년간의 청춘이 억울하고 화가 나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안 울어야겠죠. 만약 이놈이 제가 우리 엄마도 같이 모시자고 했을 때 망설임 없이 그러자고 대답했으면 아마 이렇게 정이 떨어지진 않았겠죠. 가족이다 자식이다 그러면서 저에게는 도리 원하면서 정작 자기는 남의 일이라는 듯이 말하는 것 자체가 그냥 답이 나오더라고요. 댓글 소개해 드릴게요. 제 친정엄마가 저 태어날 때부터 지병이 있으셨는데 그것 때문에 아직도 병원 생활하세요.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우리 엄마 모시고 살자는 남편 말 그 한마디가 너무 고맙고 따뜻해서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물론 엄마는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신랑의 그 마음이 가슴에 사무쳐서 결혼 전에는 드세다는 소리 듣고 살았던 저였는데 웬만한 건 다 신랑한테 져주는 중입니다.
말 한마디로 진짜 천냥빚 갚는 건데 저런 모질이들은 정말 모르죠. 파혼하세요. 결혼해도 어떻게든지 엄마 모시고 살 놈이네요. 지 엄마만 생각하고 어이가 없네요. 아, 좀 씁쓸하긴 한데 왜 내가 쓰니가 너무 자랑스럽고 대견하지? 그 대화에서 똑 부러지고 어머니가 꼿꼿하게 호구당하지 않고 사실 만큼 훌륭하게 키우셨네요. 시간은 3년 버리는 게 30년 버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파혼도 물론 이혼보다 100배, 1000배 낫고요. 앞으로 그런 말도 안 통하는 대리 효도하려는 놈 만나지 말고 꽃길만 걸으세요. 왜 아들만 부모를 모셔야 하는데요. 물론 부모님 부양 대가로 유산을 아들에게만 주는 집이 아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죠. 저는 결혼 전에 남편에게 언젠가는 우리 부모님 모시고 살고 싶다고 했고 남편도 동의했어요. 한 집에서 사는 거 어려우면 열심히 모으고 벌어서 같은 아파트나 이웃 사촌으로 가까이 살면서 양가 부모님 그렇게 모시자고요. 결혼 후에 친정 부모님께 모든 지원과 도움을 받고 있는 상태라 남편은 더 잘하려고 하고요. 물론 한 집에 사돈이 함께 산다는 거 너무 어렵죠. 그러니 이 결혼을 미룰 이유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힘내세요. 어차피 남자분이 안 모시겠다 선언했다고 해도 결혼 후에 다시 얘기 나오면 파혼이 아니라 이혼이니까요. 열받네. 글만 봐도 진짜 헤어지는 게 답임. 지금 시모 안 모시고 살 거다 걱정하지 마라 하고 결혼해도 결혼하고 나서 다시 모시고 살자고 하고 막무가내로 집으로 데려올 것 같은 상황. 똑같구먼. 게다가 남동생이 아직 학교 다니고 이런 거면 엄마가 아들을 데리고 살면 사는 거지. 무슨 남동생이 엄마를 모시고 산다고 그러냐? 그렇게 따지면 결혼한 누나가 지 어미 데리고 사는 게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고 맞겠구먼. 정신 나간 놈이네. 이기적이고 못됐다. 결혼해서 며느리 덕 좀 보게 하려고 대리효도 시키려고 작정을 한 듯. 미쳤네. 평소에 안 모시고 살다가 왜 결혼할 때가 되니까 모시고 살자고? 진짜 효도 코스프레 좀 작작 처하시길. 이상한 고집이 있다니까 결혼하지 말고 평생 엄마 모시고 알콩달콩 살아. 귀한 남의 집 딸 고생시키지 말고. 전 남자친구는 다시 누군가와 연애하고 또 결혼하려고 할 텐데 큰일이네요. 또 다른 피해자 나오겠네요. 누구나 연애 시작할 때 저런 거 다 알고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복불복이겠네요. 제 애인이 저런 사고방식 아닌 게 천만다행. 예전부터 생각하던 거면 나랑 헤어져도 네가 모실 생각이겠네. 나랑 헤어졌다고 어머니 외면하는 건 아니겠지 하고 뻥 차버리세요. 100%저 혼자서는 안 모실 걸 자기가 이기적인지도 모르는 남자죠. 그 남자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깔끔하게 그냥 끝내요. 둘이 실랑이 하다가 남자가 알았다. 그럼 모시는 관두자, 결혼하자. 그래도 그게 끝이 아닐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유부녀입니다. 아니, 조만간 유부녀였던 사람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제 나름대로 인생을 즐기다가 뒤늦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들은 것처럼 신혼의 단꿈을 즐기겠구나 했는데 대체 어디서부터 일이 잘못된 건지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혼하게 생겼네요. 주변 친구들에게 대체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냐고 물어보면 전부 제 잘못이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정말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이렇게 여러분에게 제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결혼에 대한 환상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저희 가족이 화목하지 않았다거나 부모님 간의 다툼이 있었다거나 하는 건 아니었고요. 그냥 평범했죠.
직장에 다니시는 아버지와 전업주부로 집안일 하시는 어머니 밑에서 자란 외동딸, 딱 그 정도였어요. 아버지는 한눈 한번 팔지 않으시고 열심히 돈을 버셨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와 저를 뒷바라지 하시며 살림을 챙기셨지요. 두 분 사이도 그럭저럭 괜찮았고요. 그런데 학창 시절이 지나고 대학에 다니면서 제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답니다. 세상이 너무나 달라졌고, 이제는 예전처럼 남자가 돈을 벌고 여자는 살림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여자도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남자가 살림을 할 수도 있는 세상이니까요. 한번 그런 생각이 드니까 여태까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던 저희 가족이 사실은 문제투성이었다는 걸 깨달았지요. 아버지는 성실하셨지만 늘 피곤해 하셨을 거예요. 퇴근도 매일 불규칙적이셨지만 그마저도 집에 돌아오면 씻고 주무시기 바쁘셨으니까요. 덕분에 저를 키우는 일이나 기타 모든 집안일은 오로지 어머니가 감당하셔야만 했죠. 대학생이 되고 어머니의 하루를 유심히 살펴보니까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 식사 준비하고 아버지 출근 준비를 도와드리고, 아버지가 출근하시고 나면 청소에 빨래를 하다 보면 오전이 훌쩍 지나갔죠. 그러면 대충 점심 드시고 장을 보러 나가세요. 장 봐온 음식 재료들을 손질하고 여기저기 집안일을 하다 보면 금방 저녁이 되더군요. 그렇게 저녁을 차려 먹고 저와 이야기를 좀 나누다 보면 아버지가 들어오시는데, 아버지 저녁상을 다시 한번 차리면 하루가 끝난답니다. 너무 허무한 하루지요. 모르고 살았으면 몰랐겠지만 한번 어머니의 그런 허무한 하루가 눈에 들어오니까 결혼 자체가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제가 엄청나게 공부를 잘했거나 한 건 아니었지만 대학을 졸업하면 당연히 취직도 할 거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결혼하고 나면 전업주부인 어머니만큼은 아니겠지만 살림을 맡긴 맡아야 할 텐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나마 마음이 좀 열려있고 집안 살림을 잘 도와주는 남자를 만나면 조금은 덜하겠지만 그런 남자를 만나기는 어려울 것 같았어요. 저는 제2의 인생을 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살다 보니 20대를 거쳐 30대가 훌쩍 지나가더군요. 20대에는 직장 구하고 그곳에서 자리를 잡느라 세월을 다 보냈고요. 그러다 30대 들어서니까 일도 좀 안정되고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직장도 몇 번의 이직을 거쳐 지금의 직장에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월급은 많은 편이 아니었지만 근무 시간이 철저히 지켜지는 게 좋았어요.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일하면 끝이었거든요. 남는 시간은 오로지 제가 알아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좋아서 지금의 직장에 자리를 잡게 되었답니다. 물론 돈을 모으기는 조금 어려웠어요. 남는 시간에는 여러 동호회에 가입해서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배우거나 사람들과 교류하고 주말에는 혼자서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을 다녔어요. 휴가 기간이 되면 1년에 한 번은 꼭 해외로 나갔고요. 버는 돈이 적은 만큼 아껴서 써야 했지만 적어도 시간만큼은 제 마음대로 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도 금방 실증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정확하게는 혼자 그런 삶을 즐겨봐야 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던 거죠. 아무리 즐거운 시간도 혼자서만 보내다 보니 마음 한구석이 늘 허전해지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주변에서 자주 소개팅이니 선이니 하며 남자를 소개해주는 일이 많았는데 대부분은 제 쪽에서 처음부터 거절했거든요. 간혹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자리가 있을 때는 소개받은 남자를 만나기는 했는데 이미 제 마음이 그런 상태였으니 잘 될 리가 있나요? 남자도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었고요. 그런데 그마저도 30대 중반에 들어서니까 약속이나 한 것처럼 딱 끊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정말 몇 년 만에 소개받은 사람이 지금의 남편이었답니다. 사실 그때도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금 아니면 남자를 만날 기회도 없겠다 싶어 나간 그런 자리였지요. 그런데 지금의 남편은 달랐어요. 40대인데도 인물도 훤칠하고 직업도 전문직이라 수입이 꽤 괜찮았거든요. 무엇보다 생각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여자가 계속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남자건 여자건 결혼과 상관없이 일은 계속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꼭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도 말이죠. 일을 통해서 사람도 만나고 뭔가를 계속 배울 기회도 생기고
아무튼 일을 계속하는 건 오히려 좋은 일이죠. 그럼 살림은요? 두 사람 모두 일을 하더라도 누군가는 집안일을 해야 하잖아요. 그건 나눠서 해야죠. 요즘 세상에 여자라고 해서 살림을 도맡아 하고 남자라고 신경 안 쓰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각자의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는 조율이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살림은 남녀가 공평하게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제가 딱 원하는 그런 모범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그와 좀 더 자주 시간을 보냈죠. 다른 남자는 소개받은 딱 그날 만나는 거 말고 이후에 만남은 전혀 없었답니다. 그가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얼마간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진 후에 우리는 살림을 합치게 되었고요. 우리 두 사람 모두 초혼이긴 했지만 나이가 있었던 만큼 결혼 전에 동거는 필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동거를 시작하고 나서 보니 더 괜찮은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저녁을 차리면 설거지는 꼭 남편이 했어요. 그리고 집안에 쓰레기가 모여 있으면 알아서 갖다 버렸고요. 빨래도 다른 남자들처럼 여기저기 아무데나 벗어두지 않고 세탁기에 넣기 편하게 한 곳에 모아두더라고요. 제가 세탁기를 돌리면 남편이 널고 개는 건 꼭 함께 했죠. 그렇게 1년쯤 함께 살았는데도 남편은 늘 한결 같았답니다. 자기는 회사 끝나고 살림까지 하는 게 억울하지 않아? 다른 남자들은 집에 오면 소파에 드러누워서 TV만 본다던데. 자기는 설거지도 하고 이렇게 빨래도 하잖아. 그거야 당연하지. 나도 일하지만 당신도 마찬가지로 일하는데. 누구 하나가 살림을 도맡아 하는 건 공평하지 않잖아. 물론 나도 일이 바빠지면 지금처럼 하지는 못하겠지만 여유가 되면 함께 하는 게 맞지. 남편의 그 말에 저는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라면 제 어머니처럼 살림에 갇히게 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동거 1년 만에 결혼식을 올리고 처음 한두 달은 정말 제가 생각한 대로 동거하던 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걸 함께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점점 남편의 귀가가 늦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문직 남편이 대단한 사업을 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것도 일종의 자영업이라 일이 들어오는 대로 바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워낙 꼼꼼하고 성실하게 일 처리하니까 주변에 소문이 나서 일감이 점점 많아졌죠. 뭐 벌어들이는 수입이 늘어나는 건 좋았는데 남편이 집에 있는 시간은 갈수록 줄어드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 전까지 남편의 일과는 이랬어요. 오전 6시에 일어나면 전날 밤 미리 앉혀놓은 밥과 몇 가지 반찬과 아침을 먹습니다. 남편의 오랜 습관인데 아무리 일찍 출근을 해도 아침은 꼭 먹더라고요. 그렇게 출근해서 일과를 다 마치면 대략 저녁 7시가 되고 집에 돌아와서 저와 늦은 저녁을 먹고 간단히 집안일을 함께 하다가 잠들었거든요. 그런데 일거리가 점점 늘어나니 남편의 생활 패턴도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오전 7시에 출근하던 시간이 당겨져서 늦어도 오전 6시에는 출근해야 했고요. 퇴근도 밤 9시, 10시 대중이 없었어요. 그나마도 더 늦는 날에는 자정을 훌쩍 넘기는 일도 있었고요. 그러자 그동안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던 집안일에도 점점 소홀해졌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안 되니 식사는 모두 제가 준비해야 했고 빨래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나마 청소는 주말에 남편이 하긴 했지만 그 외의 집안일은 전부 제가 해야 했어요. 그때 아차 싶더군요. 부부가 함께 일하고 집안일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부부의 모습이었는데 어느샌가 저희가 사는 모습이 저희 부모님이 살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어진 거죠. 남편은 집에 들어오면 밥을 먹고 씻고 자기 바빴고요. 그 뒷바라지는 모두 제가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살려고 결혼한 게 아닌데. 그래서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결국 남편도 저희 아버지처럼 집안일은 죄다 저에게 밀어버리고 하숙생처럼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처음 한 일이 남편의 아침 식사 준비를 그만두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별로 대단한 건 아니었어요. 남편은 혼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아침 식사 정도는 알아서 거뜬히 차려 먹을 수 있었지만 밥하는 시간만은 어쩔 수가 없어서 전날 쌀을 씻어서 밥솥에 앉혀놨거든요. 지금까지는 그걸 다 제가 해주고 있었는데 그걸 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한 4일 정도가 지나니까 남편이 참지 못하고 말을 꺼내더군요. 여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전날 밥솥에 밥이라도 해주면 안 돼? 아침부터 밥상을 차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밥만 해주면 내가 알아서 차려 먹는데 그것도 못 해줘? 자기야, 이건 귀찮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야. 당신도 일하고 나도 일하는데 왜 맨날 나는 당신 뒷바라지를 해야 돼? 게다가 나는 아침 안 먹는 거 자기도 알잖아. 난 먹지도 않는 식사를 왜 맨날 차려야 하는지 이해가 안 돼. 정 아침 먹고 싶으면 자기가 알아서 해. 그건 내가 일이 바빠서 그렇잖아. 새벽에 나갔다가 밤중에 들어오는데 언제 그럴 시간이 있어? 당신은 그래도 나보다 시간이 훨씬 많은데 그것도 못 해줘? 해주고 안 해주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시간이야 있지. 하지만 시간이 된다고 내가 살림을 도맡아 해버리면 당신은 뭘 하는데? 결혼 전에 분명 집안일은 공평하게 하기로 했잖아. 아니, 이건 공평함의 문제가 아니잖아. 나는 집안일을 할 시간 자체가 이제 없는데 어떻게 너랑 비교하니? 왜 시간 핑계를 대? 당신이 하기 싫으니까 안 하는 건 아니고? 아무튼 내가 여러 번 말한 대로 살림은 공평하게 해야 하니까 정 아침밥 먹고 싶으면 자기가 직접 챙겨 먹어. 솔직히 제가 좀 심하게 말한 건 있긴 했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저한테 살림이 넘어오기 전에 처음부터 바짝 잡지 않으면 언젠가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될 거라 생각해서 일부러 더 강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날 이후로 남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는 남편의 일과는 변함이 없었어요. 오히려 전보다 집에 있는 시간이 더 줄어드는 느낌이었.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남편이 전보다 조금 더 일찍 집을 나서더라고요. 심지어 아침도 먹지 않고요. 밥솥을 열어보니 밥이 없어서 알았어요. 그래서 하루는 퇴근하는 남편을 붙잡고 왜 점점 더 일찍 출근하냐고 물었죠. 요즘 일이 더 늘어난 거야? 왜 이렇게 일찍 출근해? 그 새벽에 일이 있는 거야? 그런 건 아니고 아침 먹고 출근하느라 좀 일찍 나가는 것뿐이야. 아침? 집에 반찬이고 뭐고 다 있는데 밖에서 아침을 먹어? 그런 게 다 있으면 뭐해? 밥이 없는데. 그냥 분식점에서 간단하게 먹고 나가는 거야. 네가 신경 쓰지 않게 내가 알아서 할게. 남편의 마지막 말이 어쩐지 냉랭하게 들려서 서운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필요한 걸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뭐 서운해할 이유가 없었고 이렇게 버릇을 들여두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후로는 남편은 빵을 사 먹는지 김밥을 먹는지 알아서 아침을 해결하더라고요.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범위가 점점 더 제 생각을 넘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설거지였죠. 그날도 남편은 늦게 퇴근해서 혼자 저녁을 차려 먹었는데 싱크대에 제가 저녁을 먹고 난 설거지가 쌓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그걸 흘낏 보더니 한쪽으로 치워두고 자기가 먹은 것만 설거지를 하더군요. 그래도 전에는 설거지가 쌓여 있으면 남편이 알아서 모두 다 치웠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괘씸해서 남편에게 한마디 했답니다. 왜 그건 안 해? 설마 바빠서 설거지도 못하겠다는 거야? 자기가 필요한 건 자기가 알아서 하자며. 내가 먹은 그릇은 내가 씻어둘 테니 당신이 먹은 건 당신이 알아서 씻어. 이제 자기 것은 자기가 알아서 하자.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내 말 못 들었어? 말 그대로야. 당신이 집안일을 공평하게 하자며 집에 있는 시간이 서로 다르니까 완전하게 반으로 가를 수도 없고 자기가 필요한 건 자기가 알아서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제 내가 먹은 그릇은 내가 치울 테니까 당신은 신경 안 써도 돼. 빨래도 내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 건 당신이 하고.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나이 40이 넘은 사람이 무슨 반항하는 것도 아니고 집안일을 공평하게 하자고 했다고 이런 식으로 유치하게 나오니까 황당하더라고요. 당신, 지금 내가 집안일 공평하게 하자고 해서 이러는 거야?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 그래, 당신 말이 맞아. 하지만 난 조금 섭섭해. 요즘 나 바쁜 거 당신도 알잖아. 당신은 지금도 9시 출근해서 4시면 집에 들어오는데 미리 밥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쌀 씻어서 밥솥 눌러주는 게 누가 시간이 없어서 못 해주겠대? 이건 공평함의 문제잖아. 당신이 하는 일은 계속 바빠질 텐데 그렇게 일 핑계로 하나둘씩 집안일 빼먹다 보면 결국 내가 다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나는 그걸 얘기하는 건데 왜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해? 그냥 나는 요즘 이럴 거면 뭐하러 결혼했나 싶어. 혼자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혼자 살던 때랑 달라진 게 없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자기는 나 살림시키려고 결혼한 거야? 부부 사이인데 서로 형편 정도는 봐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지. 아무튼 이제 내 것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신경 쓰지 마. 그러더니 정말로 남편은 정확히 자기 것만 했지요. 설거지도 자기 먹은 그릇만 하고 빨래통에 빨래가 쌓여 있어도 자기 것만 빼서 빨래를 돌리더군요. 주말에도 때가 되면 자기 먹을 것만 요리해서 딱 먹고 치웠고요. 처음에는 저러다 말겠지 했는데 점점 더 칼같이 서로의 살림을 나누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두려워지더라고요. 그러더니 급기야 서로의 부모님에게도 그 여파가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곧 명절인데 시댁에는 언제 갈 거야? 나 혼자 다녀올 테니까 당신은 처가 다녀와. 내가 적당히 둘러서 말할게. 뭐? 그래도 명절인데. 부모님은 각자 챙겨야지. 당신 처가 다녀온 지 꽤 됐잖아. 당신은 처가 챙겨. 장인 장모님께는 당신이 잘 말하고. 그러더니 정말로 시부모님께 제가 몸살이 나서 못 간다고 이야기하고는 자기 혼자 다녀오더라고요. 저는 너무 찝찝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알고 보니 저에게 말을 그렇게 해놓고서는 시댁에서는 내가 시댁에 가기 싫어서 못 온 거라며 모함까지 했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싫었을까요? 남편은 이제 아침도 혼자서 알아서 챙겨 먹더라고요. 밤늦게 퇴근해도 자기 전에 꼭 자기 먹을 양만큼만 밥솥에 눌러놓고 잡니다. 반찬도 시댁에서 받은 반찬을 따로 챙겨두고 아침에 꺼내 먹고요. 설거지나 빨래는 따로 분리해서 놓은 지 꽤 됐고 심지어 쓰레기통도 자기 것이 따로 있네요. 같이 뭘 해먹거나 하는 일은 아예 없어졌고 남편은 뭐가 먹고 싶으면 자기 것만 자기가 만들어 먹습니다. 딱히 남편이 저를 미워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연락하면 친절하게 받아주고 하지만 잠자리는 안 해요. 이럴 거면 대체 뭐 하러 결혼을 한 건지. 그래서 하루는 남편에게 소리를 질러가며 따졌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웃으며 그러더군요. 서로 필요한 건 알아서 하자고 한 건 너 아니었냐고 하면서요. 각자 형편이 좋든 나쁘든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게 네가 생각하는 결혼 아니었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건 그냥 집만 나눠서 같이 사는 하숙생이나 다름없지 않냐고 따졌어요. 이제는 날 사랑하지 않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고요. 남편은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밤늦게 퇴근해서 새벽에 나가는 남편을 위해 밥솥 한번 눌러주는 것조차 해주지 않는 제가 너무 차갑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뭘 하자는 말을 하는 것도 싫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머리가 띵 하더군요. 겨우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라 결국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하고 말았네요. 이렇게 살 바에는 이혼하는 게 좋겠어. 이게 무슨 부부야? 차라리 우리 이혼해.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정말 그 순간은 남편을 손절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서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네가 생각해도 그렇지. 그래,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바뀌는 게 없으면 이혼해야지. 하자 이혼. 정말로 이혼하자는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었는데 남편은 그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는지 한 번에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제대로 대꾸도 못했네요. 하지만 남편은 씁쓸한 얼굴로 자리를 떠났답니다. 남편은 다음날 곧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 이혼 절차와 재산 분할 문제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더군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혼하자는 거냐고 되물었지요. 그랬더니 남편은 당신이 원한 것 아니었냐고 처음부터 각자 살림을 각자 하자는 것도 이혼하자는 말도 다 당신이 한 거라고 하더군요. 물론 말은 제가 다 한 거지만 제가 원한 건 이런 게 아니었는데 왜 제 말을 그렇게 알아듣는 건지 정말 답답했습니다. 남편이 변호사를 통해 작성한 이혼 서류를 준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네요. 저는 어떻게든 남편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했지만 남편은 이미 정이 떨어졌다고 하네요. 시간이 남는 제가 아침도 하고 집안일도 더 많이 하겠다고 했지만 도무지 듣는 기색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남편은 냉정하게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는 말만 하네요. 이런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하면 전부 제 잘못이래요. 정말 제가 잘못한 걸까요? 집안일을 공평하게 하자고 하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자리를 빌어 많은 분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2년 된 32살 새댁입니다. 저랑 신랑만 알고 있던 막장 가족사를 여기에다 털어놓겠습니다. 제 부모라고 부르기도 싫은 부모는 어린 나이에 사고 쳐서 저를 임신했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부랴부랴 결혼했어요.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고 양가 부모님들 시선이 곱지 않아 힘들었겠지만 공경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 기억이 시작되는 건 남동생이 태어났을 때부터예요. 그때부터 기억나는 모든 추억들이 저에게는 끔찍한 상처일 뿐입니다. 엄마라는 사람은 시댁의 냉대가 자기 때문이 아니라 딸을 낳은 죄라고 생각했는지 저 이후로 생긴 동생들을 오직 딸이라는 이유로 생명을 버렸어요. 남동생과 나이 터울이 나는 건 그 때문이고 제가 중학교 때 아무렇지도 않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도 너희 언니라도 있었으면 산목숨은 아닐 거라고 감사하라고요. 그때부터 꿈속에 죽은 여동생들이 나오는 악몽을 하루가 멀다 하며 꾸면서 사춘기를 보냈어요. 아버지랑 작자는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사람이에요. 작은 사업을 했는데 밤늦게 술 먹고 들어와 엄마랑 자는 나에게 폭언을 던지는 것 외에는 별 기억이 없어요. 너희들 때문에 매일 힘들어 죽겠다며 맨정신일 때는 아예 저를 개무시하고요. 차라리 그게 편했어요. 저도 무시하면 그만이니까. 그래도 아들은 끔찍이도 아꼈죠. 그런 인간이었어요. 동생이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온갖 사교육을 다 동원하여 동생에게 올인하더라고요. 5년을 자라서 개념도 없는 애한테. 저는 공부 욕심이 있어서 학원 다니고 싶다고 중학교 때 조르다가 혼났고요. 어디서 부모 지갑을 우습게 하냐면서 그게 더 억울해서 더 열심히 공부했는데 집에서 공부하면 일부러 TV 크게 틀어놓고 다들 모여 앉아 큰 소리로 저를 무시하는 말을 해서 집 밖에 나와 상가에 있는 동네 학원 창고 같은 구석에 안 쓰는 책걸상을 보관하는 곳에 들어가서 몇 시간이고 공부했어요. 어두컴컴한 곳에 가서 눈도 다 버리고 안경을 쓴다고 욕도 많이 먹었어요. 중학교 때 처음으로 전교 1등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만큼은 저도 너무 좋아서 성적표 들고 집에 뛰어왔죠. 예쁨 받고 싶어서 그냥 사랑받고 싶어서 집에 엄마가 있었는데 말없이 성적표를 자랑하니까 힐끗 보더니 피식 웃으며 뒤돌아 서더라고요. 어이없고 이해가 안 돼서 왜 그러지? 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빠를 기다렸죠. 늦어지는 게 불안하더만 역시 술을 먹고 오더라고요. 성적표를 내밀더니 받아들었어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근데 뭐 제가 어안이 벙벙해서 바보같이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냐? 꼴통학교에서 잘하니까 좋아? 네가 독하니까 네 동생이 길을 못 펴는 거 아니야. 여자가 공부 잘해봐야 어디다 써먹어. 살이나 빼! 라고 소리치더니 제 성적표를 손으로 구기고 바닥에 던지고 들어갔어요. 저는 너무 놀라고 충격받아서 계속 서 있었는데 엄마가 나오더니 짜증을 내면서 동생 자는데 왜 시끄럽게 만드냐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때 정말 많이 울었죠. 그리고 다짐했어요. 내가 잘 돼서 복수하기로요. 그때부터 내 가족에 대한 마음은 오직 하나, 복수뿐이었고 고등학교 가서도 그 일념 하나로 정말 독하게 했어요. 고3 모의고사에서 전국 상위 0.1% 나와서 학교에서 상품으로 도서 상품권도 받았는데 가족에겐 말 안 했어요. 부모는 우리 동네가 학군이 구린 건 생각 안 하고 맨날 꼴등 학교, 꼴통 학교 아예 말도 안 꺼냈어요. 성적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날 이때까지 칭찬 한 번 받아본 적 없습니다. 수능은 생각보다 안 나와서 S대에 못 가게 되었어요. 사립학교가 어마어마하게 비싸기에 부모님께 자존심 숙이고 말씀드렸더니 이걸 욕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혼자 잘난 척 하더니 결국 비싼 데로 가냐고. 네가 잘나면 얼마나 잘나서 지금 중요한 시기인 동생 길을 죽이냐고. 학비 죽어도 못 해주니까 알아서 하라고. 제 눈앞에서 배치표를 확 찢어버리더군요. 울면서 배치표 다시 테이프로 붙이고 담임 선생님에게 원서를 빌려서 결국 대학교에 붙었습니다. 대학 다니는 동안은 자취는 꿈도 못 꿔서 하루 4시간씩 통학하면서 아르바이트 뛰어 용돈 벌고 부족한 건 장학금 받아서 좋은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복수하려면 이 길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고시 도전해서 결국 붙었습니다. 고시 공부할 때 지원이 없이 고생했던 거 다 말하자면 끝이 없지만 그럴 팔자이려니 생각합니다.
그리고 명예고 권력이고 나발이고 돈이 최고다라는 생각으로 바로 이래서 오래 찬 연차입니다. 연봉 많이 주고요. 남들 보기에 당당한 여자로 살고 있습니다. 공부하며 만난 남자친구랑 2년 전에 결혼했는데 멀쩡한 부모도 모은 돈도 쥐뿔도 없는 저를 두 말 않고 받아주신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평생 갚는 마음으로 살아갈 겁니다. 물론 고시 공부하면서 집이랑 인연은 끊었어요. 결혼도 알리지 않았고 시부모님께도 신랑이 잘 말씀드려 더 묻지도 않으시더라고요. 따로 연락은 안 했지만 그래도 입소문을 통해 알았을 텐데 끝까지 아는 척을 안 하더군요. 저도 독하지만 그 사람들도 독합니다. 손 벌릴까봐 무서웠나 봐요. 시댁에서 지원도 받고 조금이나마 융자받아서 우리 살림 마련했고 함께 살기 시작한 뒤로는 돈도 금방 잘 모여서 이제는 살만합니다. 옛날 생각하면 지금은 꽤나 고급지게 살고 있고 남들이 보면 유복하게 엘리트처럼 큰 줄 알아요.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보이는 이 모난 성격은 채울 수 없는 결핍의 흔적이겠죠. 그런데 반년 전에 처음으로 엄마란 사람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번호도 저장 안 해서 안 받았더니 문자로 연락이 왔는데 아버지 사업이 많이 어려워졌나 보더라고요. 저한테 동생 이번에 대학원 가는 거 학비 좀 보태달라더군요. 전공이 특수해서 학비가 비싸대요. 동생이 어느 대학에 간지도 몰랐는데 그 사교육비 들어간 거 치고는 미미한 결과더군요. 취직이 안 돼서 나이 먹고 대학원이나 가나 봅니다.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일단 오라고 했죠. 광화문에서 만났는데 정말 제 인생에서 할 수 있는 치장 다 하고 갔습니다. 결혼식보다 더 꾸미고 간 것 같아요. 원래 수수하게 하고 다니는 편인데 유일하게 있는 명품백 들고 드라이하고 나갔어요. 친정엄마 만나는 게 아니라 무슨 전쟁에 참전한 것처럼 말이죠. 건물 로비의 카페에서 보기로 했는데 조금 늦게 나와보니 엄마가 초조한 듯 앉아있더라고요. 많이 초라해지셨더군요. 어렵기는 어려운지 그런데 또 서운한 소리 하기는 싫은지 테이블에 보란듯이 샤넬 팩트 하나 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웃겨서 피씩 웃으며 들어갔습니다. 저를 보더니 살가운 척을 하더라고요. 저도 클라이언트 대하듯 살갑게 대했습니다. 이것저것 안부도 묻고 제 모습 보고는 생각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 놀랐나 봐요. 아빠도 자기 지인들한테 요즘 내 자랑을 하고 다닌답니다. 연락 한 통 안 하면서 무슨 내가 잘된 거에 보태준 것도 없으면서 생색은 내고 싶은가 비굴한 꼴에 웃음만 나더라고요. 그러다가 동생 학비 얘기를 슬슬 꺼내더라고요. 전문직끼리 결혼했으니 여유 있지 않냐면서 가족 간에 서로 돕고 하면 좋대요. 저는 도움받은 게 없는데 말이죠. 제가 활짝 웃으면서 준비해간 봉투를 꺼냈어요. 엄마는 덥석 잡고 코앞에서 봉투를 슬쩍 들여다보더니만 그대로 얼어있네요. 5만 원짜리 한 장 넣어드렸습니다. 이게 뭐냐고 하네요. 제가 동생 용돈 좀 챙겨봤다고 그랬습니다. 저 학교 다닐 때 한 달에 1,000원씩 주면서 토요일에 특별활동하러 공설 운동장까지 갈 차비가 없어서 집 앞 1시간 전에 걸어서 출발하고 집에 올 때는 친구들은 버스 타고 가는데 나는 엄마가 데리러 온다고 거짓말 치고 다시 1시간 걸려 걸어오면서 오고 했거든요. 내가 그때 받던 용돈 몇 년치를 이렇게 주는데 고맙지 않냐고 사교육 시킨 돈은 다 어디 가고 지금 취업 못하니 누나 된 도리로서 돈 넣어줬다고 하니 엄마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앞에 물잔을 제 얼굴에 부어버릴까봐 제가 빼앗아 들고 웃으면서 다 마셔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일부러 간다고 바쁘다고 일어서면서 지갑에서 5만 원 더 꺼내서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커피값 계산하시고 뭐 좀 사입으라고 이런 데는 그래도 좀 차려입고 와야 모양 안 빠진다고 그 말 하면서 정말 제가 생각해도 간사한 표정으로 미소 지었죠. 엄마는 얼굴이 그야말로 사색이 되고 정말 너무나도 볼품 없어졌어요. 하지만 불쌍하진 않았어요. 더는 연락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일어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리는 거 억지로 괜찮은 척 파워워킹 했습니다. 뒤에서 쌍욕이라도 들릴까봐 두근댔는데 아무 소리 없었어요. 그렇게 뒤도 안 돌아보고 걸어 나왔고 어떻게 회사까지 왔는지 기억도 없어요. 술에 만취한 것처럼 비틀대며 사무실에 들어왔는데 두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어지러웠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아, 내가 이 순간을 위해 이제까지 살았구나 그 생각을 하며 미친 사람처럼 몸을 벌벌 떨었습니다. 흥분되기도 하고 통쾌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리고 허무해졌어요. 너무 허무해서 살기 싫을 만큼
이제 나는 왜 살아야 하나, 내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싶었죠. 조퇴하고 남편 불러내서 집에 가서 밤새도록 껴안고 울었어요. 며칠 만에 살이 3kg이 넘게 빠질 만큼 솔직히 모든 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밤에 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그럴 줄은 알았는데 아빠더군요. 받으니 역시나 쌍욕을 퍼부으십니다. 전화로도 고스란히 전해지는 분노들은 이제 가슴이 벌렁거리지도 않았고 그냥 담담히 들었어요. 네가 잘 살 줄 알아? 부모 형제도 못 알아보고 불안당 같은 것. 누구 때문에 출세했는데 은혜로 모르는 거야? 등등. 그 외에도 무수한 욕들을 그냥 다 듣고 있었어요. 그러고는 계속 이러시면 내용 증명 보냅니다. 받기 싫으시면 전화 끊으세요. 불안당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바쁜 사람 붙잡고 못 배운 티 내면 안 되죠. 공부는 스스로 하는 거라더니 공부 안 하셨나 봐요. 아내분 통해 돈도 보냈는데 그쪽 통해서 연락하시죠. 하니까 한참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울부짖는 소리 비슷하게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솔직히 좀 놀라서 무섭기는 했는데 그냥 술 먹고 주정 부리는 것 같아서 듣고 있었어요. 그러고는 머리가 어질어질해져서 아내분 편에 돈 보냈으니까 아들 학비에 보태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다시 올 것 같아 폰만 꼭 부여잡고 쭈그리고 앉아 있었는데 다시 울리진 않더라고요. 그게 반년 전인데 그 뒤로는 아무 연락도 없습니다. 부모들끼리 알고 지내던 고향 동네 친구한테 얼마 전 연락해서 돌려 물어보니 사업하던 거 다 처분하고 시골로 내려갔다는 소문이 났나 봐요. 쪽팔린 건 아는지 사람들한테 제 얘기는 안 했나 보더군요. 동생은 어찌 되었는지는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슬프고 원망하던 마음은 조금씩 지워지고 있습니다. 남편은 빨리 아이도 갖고 싶어 하는데 저는 커리어 핑계대고 미루고 있지만 사실 제 마음이 아직 이렇게 못난 상태인데 자식한테 저 같은 상처 입히고 부모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커요. 자식은 어쩔 수 없이 부모를 닮는다잖아요. 공부 핑계, 일 핑계 대고 심리 상담 한 번 못 받아봤는데 이제 아이 계획도 있으니 한번 받아볼까 하는 마음도 있는데 시간은 둘째치고 일단 용기가 잘 안 생깁니다. 이젠 없던 일처럼 지울 수 있는 과거가 된 것 같은데 제가 누군가에게 말하면 그게 없어지질 않고 더 또렷해질까 봐 이런 마음의 상처는 말하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된다고 해서 여기다가 간략하게 털어놔 봐요.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같은 상처가 있는 분들, 우리 같은 이들은 본인이 독하게 잘 살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힘내요. 우리가 서로 응원하고 서로 사랑해줘요. 오늘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